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정쇠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러분, 구도의 기본 교율 일곱 번째 정쇠. 이건 정돈됨과 자질구레함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정돈할 정자에 자질구레할 쇠자를 이용한 정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본 구도의 어떠한 규율을 알지 못하면 작품하는 데 있어 좀 난잡하거나 판자처럼 이렇게 딱 정리되게 하기가 쉽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매력을 찾아내는 것이 정쇠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나 하고서 이 정쇠를 이야기해 볼까요? 옛날 한 부잣집에 임금님보다 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100칸은 못 짓더라도 99칸의 집을 떵떵거리게 지어놓고 사는 한 사람이 외출을 했습니다. 3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막 아버지가 논이는 곳에 와서 난리가 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이놈아, 우리가 뭐가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불이 나서 집이 다 불타고 있다고, 난리가 났다고. 자기의 유일한 낙이 임금보다 더 귀한 집과 잘 사는 집으로 뽐을 내었던 이 아버지는 당황해서 집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막 지금 불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안심시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외출하고 난 후에 임금이 이렇게 순행을 하다가 우리 집을 보고 어허, 임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다니 내가 이 집을 사야 되겠다 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음 지역을 순행하고 와서 이 집을 왕궁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씩 웃습니다. 불은 타고 있는데도 그래? 그러면 씩 웃고 있어요. 그러자 좀 이따 둘째 아들이 아빠 임금님이 말은 했지만 계약서를 써서 우리에게 넘겨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합니다. 내 집이 다 불타고 있구나. 그때 때마침 순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임금님이 우는 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왜 우는가? 그리고 이거 나한테 팔기로 했는데 왜 불이 났는가? 그러자 아들이 울고 있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키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사주신다고는 했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어찌 제가 안 슬프겠냐고. 내 전 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러자 임금이 한 말합니다. 임금이 어찌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으랴. 내가 지키겠노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자 이 아버지는 다시 웃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마음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집이 불타고 있는 게 꺼졌거나 새로 지어졌나요? 아니죠. 마음의 상태죠. 그림에서도요,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판자처럼 그리고자 하나 거기를 자질구레하게 그릴 필요가 있고, 자질구레하게 그리고자 하나 판자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서로가 서로에게서 매력을 찾아내야 되고, 모순의 차용으로 인해서 그 모순을 극복해내는 그림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알겠죠, 여러분. 그럼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그러면 정쇠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정쇠는 정돈과 자질구레함인데요. 우리가 그려야 되는 수많은 대상들은 색채와 형상이 제각각이고 또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어서 정쇠의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연잎은 사실은 커요. 그죠?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밑에 있는 부평초나 태점들은 작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한 화면에 아주 잘 정돈하고 자질구레하게 쪼갤 것인가가 아주 큰 문제로 등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큰 잎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파초나 연잎 따위가 있고, 자잘한 건 뭐가 있죠? 장미나 능소와 같은 잎사귀들이 자잘자잘하죠. 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색깔로 되어 있는 새가 있죠. 백로나 매 같은 거. 그런데 금계나 색채가 여러 개로 되어 있어서 아주 복여민고로 좀 쇠하게 그리는 그림들이 있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작품은 굉장히 좀 영화라고 쾌활해야 되는 문제를 잘 짚고 넘어가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반천수의 노기라는 작품입니다. 이슬 노자 기운 기자, 새벽 아침 이슬이 내는 풍광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 가운데 세 장의 연잎이 사실은 정입니다. 이 정돈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네 장의 잎 가운데 모두 같지 않고 크고 작은 공백을 뒀어요. 이렇게 여백이나 또 크고 작은 어떠한 이렇게 비워두는 공간, 또 먹선이 한 먹선이 아니라 툭 던졌다가 번졌다가 쭉 가는 이렇게 자잘한 먹과 큰 먹 사이에 빈 여백, 그리고 농담을 통해서도 쪼개고 있죠. 즉 판자나 널판지나 공책처럼 푸덕할 한 넓은 바닥을 층차감을 주고 쪼개어서 오히려 작은 것이 모여 하나의 판자가 되는 느낌을 만들게 하죠. 이것이 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이 이 반천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 그림을 보면 아주 그 여백이나 크고 작은 두께의 먹선을 사용해서 굉장히 보는 맛을 두게 했고요. 이번엔 부평초나 이런 자풀들을 한번 보자고요. 심지어 태점을 보자고요. 점선면 중에서 점들은 연결해서 면이 되게 하고 있고 선들은 연결해서 층차감을 주게 하고 있죠. 그렇죠? 바위의 두께를 주기도 하고요. 이처럼 푸른 어떠한 망상 있죠. 그 그물 같은 형상이 되게 하고 또 이끼나 부평초는 크고 작아서 한결같지 않은 점으로서 선처럼 연결하고 있죠. 이것이 점선면을 통한 어떠한 확장 구조의 정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을 꿰어 선을 이루게 하고 선을 통해서 면을 만들고 면을 조적해서 부피감이나 층차감을 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정쇠의 문제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 쇠가 자잘자잘한 걸 다 띄어가지고 하나 찍었다면 그림은 지저분했을 거고, 또 이 정돈된 널찍한 잎을 그냥 한 큰 붓으로 쑥쑥 해서 판자처럼 그렸다면 볼맛이 없을 겁니다. 널찍한 그림은 자잘하게 쪼갤 것이고 자잘한 것들은 널찍하게 연결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반천수 작품의 묘처죠. 이것이 정쇠, 정돈과 자질구레함의 관계고 이것의 묘경을 얻는 법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럼 다른 그림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이건 뭐 장로라고 할 수도 있고 정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는 숨기는 것과 드러낸 것이고 정쇠는 이렇게 널찍하게 정돈된 것과 자질구레한 것이에요. 이 뒤에 배경인 자풀들은 자질구레한 선들을 연결해서 면을 조적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진하지 않아서 이 파초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흰 고양이의 색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하죠. 이 흰색을 드러내기에는. 그리고 자잘자잘한 이 꽃잎들은 모여서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고 한 덩어리 같은 이 파초잎은 쪼개어서 사이에 숨겨져 들어오게 하고 있고 그 사이를 쪼개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것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것이 정쇠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한 거고 또 장로를 잘 극복한 인백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널찍한 것들은 쪼갤 줄 알고 쪼개어져서 복잡한 것들은 한 덩어리처럼 보여야만 정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숨어져 있지만 그러나 잘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넉찍하게 그린 흰색의 배경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풀을 서로 옅은 색으로 연결해서 자잘자잘해서 쪼개어 놓으면 굉장히 복잡할 것을 잘 정돈되게 하고 있죠. 이것이 그림의 예술 효과고 이것은 어찌 보면 영화라고 쾌활해야 할 때 그곳에 자잘자잘한 것들이 숨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림을 보면 더더욱 감명이 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그림을 보도록 하죠. 단원 김홍도의 단노라고 쓴 작품인데요. 연불 서승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이건 모시에 그렸다는 걸 이렇게 천 자국이 나는 이 조직한 천의 무늬에서 알 수가 있죠. 파르라니 정갈한 노승의 뒷모습이 뒷머리가 너무나 투명해서 눈이 시릴 정도입니다. 그런데다가 수척한 어깨뼈가 드러나 보이는 이 좁은 곳과 이 선 하나로 나타난 어쩌면 마른 듯한 이 만져질 듯한 가녀림, 이 선 하나로 드러낸 이 좁은 선이 이 노승의 어쩌면 수많은 세월을 수도했었을 한 세월을 충분히 담아냅니다. 더군다나 아래 이 단정하게 앉아있는 듯한 이 모습 속에 연꽃인지 구름인지, 사실은 여기에 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름인지 모를 절묘한, 물결인지도 모를 이 절묘한 배경 처리는 아주 스님은 알 수 없는 어떤 물을 타고 서쪽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 또는 구름을 타고 나는 듯한 느낌, 그렇게 하고요. 이게 두광인지 해인지 달인지 모를 이 표시는 참 기가 막힌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술과 종교는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의 경우 예술은 예술이고 종교는 종교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예술도 진정한 종교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종교는 때로 만나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갖기도 하지만, 한번 종교와 예술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고 보면 예술은 종교이고 종교는 곧 예술이 되는데, 이때 예술과 종교는 바로 삶 속으로 투영이 됩니다. 나이 지긋한 단원이 말년에 그려낸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왠지 그의 뒷모습, 앞 얼굴을 숨기면서도 뒷모습이 드러나는데, 한 자락이어야 될 이 스님의 옷이, 이 승복이 이렇게 잘게 찢어져 봄으로써 널찍한 판자처럼 보일 이 승복을 층차감과 부피감을 주게 이렇게 흰 부분과 진하고 여린 부분과 선이 두껍고 가늘고 넓고 좁은 선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자질구레하게 보일 이 물결들이나 연꽃들은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마치 뭐처럼 돗자리나 또는 스님이 앉아야 될 어떠한 방석처럼 보이게 하는 절묘한 효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전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단원이 예술 효과가 도대체 어딜까? 스님의 앞모습을 숨김으로 인해서 뒷모습에서 오는 여운을 갖게 만드는 장로의 효과뿐만 아니라 정세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극도로 높인 예술 효과를 저는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파르라니 깎은 뒷모습, 선 한두 개, 그것만 했는데도 수척한 어깨, 그리고 가녀린 듯 하면서도 꼿꼿한 정좌한 자태, 또 스님의 옷이 검정으로 훅 칠했으면 판자처럼 보일 텐데 쪼개어서 정돈해 놓은 모습, 정 속에 쇠가 있고 쇠 속에 정이 있게 한 구름과 물결 또는 연꽃과 연잎들의 구성, 이것은 그야말로 자잘구레한 건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하고,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건 약간 쪼개서 자질구레하지만 정돈되게 보이는 이런 예술 효과를 극에 이르게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정쇠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염두에 두십시오. 판자처럼 그리는 것은 쪼개고, 쪼개어진 것들은 판자처럼 보이게 하는 정돈과 자질구레함의 관계는 서로 의존적이고, 모순 속에서 어떻다? 극복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술 효과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쇠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까지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응원해 주신다면 저는 다음 그림 읽기에 힘을 더 낼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